만약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자산이나 은밀한 소비 습관, 심지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결정에 얼마나 안심하실 수 있나요? 사실 선뜻 믿고 맡기기는 쉽지 않죠. 어딘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바로 2026년 4월 28일자 금융 AI 및 AX 그리고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단순히 요즘 은행 앱이 인공지능 덕분에 똑똑해졌네요.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이면을 봐야죠. 맞습니다. 겉보기엔 되게 화려한 이 인공지능 전환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라던가 노동법과의 아슬아슬한 충돌, 그리고 이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규제 당국의 치열한 사투를 해부해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번 리포트가 보여주는 현실은 이미 그 실험실 단계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 즉 AX는 이제 선택이나 유행이 아닙니다.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이 되어버렸죠. 생존이 걸렸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거대한 패러다임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찰음이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또 재조립되는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그 파열음들을 오늘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금융권이 왜 이렇게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죠. 기업 입장에서 AI는 비용과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아주 마법 지팡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당장 숫자만 봐도 엄청나니까요. 네, 자료에 등장하는 주요 은행들의 AI 전면 도입 사례만 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신한금융은 스스로를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선언하면서 고객이 묻기 전에 AI가 알아서 응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KB국민은행은 단순 상담을 넘어 영업 방식이나 핵심 영역인 리스크 관리까지 AI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AI 연금 로보 어드바이저로 자산 관리 시장을 흔들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가면 수치가 더 노골적입니다. 전자서명 플랫폼 도큐사인 사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AI 계약 관리 자동화를 도입해서 처리 시간을 무려 80%나 단축했어요. 10시간 걸리던 서류 작업이 2시간 만에 끝난다는 건데 이러니 모두가 AI 혁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80%면 진짜 혁명 수준이네요. 그런데 표면적인 숫자는 이렇게 분명 달콤한데 그 혁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고요? 네, 리포트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표가 바로 토스뱅크의 AI 챗봇 사례입니다. 토스뱅크가 전체 고객 상담의 70%를 기계가 처리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객 만족도 데이터를 보면요. 콜센터 직원이 직접 응대했을 때의 만족도는 72%인 반면 AI 챗봇이 응대했을 때의 만족도는 정확히 그 절반인 36%에 불과했습니다. 36%요? 와, 10명 중 6명 이상이 AI 상담에 불만을 느꼈다는 거네요. 게다가 국내 벤처기업들의 전반적인 AX 지수 역시 48점에 머물러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네, 기술은 도입했지만 서비스 성숙도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일 처리는 그렇게 빠른데 말이에요? 이게 AI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대형 언어 모델, 즉 우리가 아는 LLM 기반의 AI는 본질적으로 수학적인 확률 연산기에 불과합니다. 수학적 확률 연산기요? 네. 예를 들어 고객이 해외에서 갑자기 카드가 정지돼서 엄청 당황한 상태로 문의를 한다고 가정해 보죠. 사람은 그 고객의 목소리 톤이나 다급함, 문맥의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많이 놀라셨겠어요 하면서 공감도 해주고요. 맞습니다. 공감이라는 감정적 완충제를 제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죠. 반면에 AI는 그저 입력된 텍스트 다음에 올 가장 수학적 확률이 높은 단어를 예측해서 출력할 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마치 세상의 모든 의학 백과사전을 달달 외우고 있는 천재 사서한테 제가 종이에 배워서 반창고 좀 달라고 했더니 심근경색 수술 매뉴얼을 줄줄 읊어주는 격이군요. 아, 그 비유가 정말 딱 맞네요. 데이터는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만 눈앞의 상황에 대한 맥락이나 감정적 눈치가 전혀 없는 거죠. 공감 능력이 결여된 정보에 나열은 고객 서비스에서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답답해서 속이 터지죠, 진짜. 이건 마치 일 처리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매번 내 토스트를 새까맣게 태워먹는 로봇 집사를 고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엔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은행들이 AI로의 전환을 마냥 밀어붙일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법 이슈예요. 아, 노동법이요? 자료 보니까 콜센터 노조 교섭권이 인정되는 노봉법, 즉 노랑봉투법 이슈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잠깐만요. 노봉법이라고 하면 주로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파업 권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은행의 AI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튀어나오는 건가요? 은행의 콜센터 업무 구조를 보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외주업체나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과거에는 은행 본사가 우리는 AI 챗봇을 전면 도입할 테니 콜센터 외주 계약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통보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냥 계약 종료하면 끝이었죠. 네. 하지만 노봉법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그러니까 은행 본사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노조의 교섭 범위를 넓히는 데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은행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이유로 AI를 도입해서 콜센터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하려고 할 때 이제는 은행 본사가 직접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거대한 노동쟁이나 법적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이 되는 거죠. 기술의 발전 속도를 노동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적 방어선이 강하게 제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머리가 꽤 아프겠네요. 결국 AI가 인간의 얇은 감정선을 읽어내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에다가 인력 감축을 제한하는 법적 장벽까지 겹쳐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AI가 단순 업무를 쳐내고 복잡하고 감정적인 응대는 사람이 맡는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유일한 탈출구일 수밖에 없겠군요. 네, 결국 인간의 신뢰와 개입이 금융의 최종 보증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신뢰와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는 그 지점이 역설적으로 가장 거대한 보안의 구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AI한테 인간의 공감 능력을 가르치느라 진땀을 빼는 동안 해커들은 AI를 이용해서 인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자료에 나온 북한 해킹 조직의 사례를 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무려 10만 명 규모의 민감한 개인정보, 그러니까 회원 이름, 예약 내역, 결제 정보가 몽땅 털렸는데 그 타겟이 시중은행이나 정부기관이 아니었잖아요. 네, 어이없게도 골프장 서버였습니다. 맞아요. 골프장 서버요. 게다가 듀오 정보라는 데이팅 앱에서도 42만 7천 명의 정보가 유출돼서 집단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만약 해커가 주말에 제가 예약한 골프장 서버를 해킹했다고 쳐보죠. 그게 어떻게 제 은행 계좌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는 건가요? 해커들의 우회 공격, 전문용어로는 사이드 채널 공격 메커니즘을 보셔야 하는데요. 해커들은 더 이상 수십 톤짜리 티타늄 문으로 굳게 닫힌 은행의 메인 서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거긴 너무 뚫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하지만 고객의 핵심 결제 정보와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저장된 곳을 노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핵심 레저, 관광, 데이팅 앱 같은 옆길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아, 은행 정문은 철통같이 막아놨는데 은행과 연결된 뒷산 골프장 클럽하우스 뒷문은 활짝 열어둔 셈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골프장 서버에서 여러분의 전화번호나 자주 쓰는 비밀번호 패턴,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뒤에요. 그 조각들을 조합해서 본진인 금융 앱을 타격하거나 정교한 피싱 공격에 미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해커들이 훔쳐온 그 데이터 조각들에 AI라는 첨단 무기까지 결합하면 그 파괴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리포트를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1조 1,330억 원입니다. 엄청난 액수죠. 자료에 AI 날개를 단 보험 사기라는 표현도 나오던데요. 이게 단순히 연락처럼 전화를 걸어서 검사 사칭하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피싱이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서 한 명만 걸려라 시기였다면 지금은 훔쳐낸 개인정보를 AI에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완벽한 맞춤형 시나리오를 짭니다. 완벽한 맞춤형 시나리오요? 심지어 피해자의 SNS에서 단 3초 분량의 음성 파일만 추출해도요. AI를 통해서 가족의 목소리를 똑같이 복제하는 딥페이크 사기가 가능하거든요. 와, 3초 만에요? 진짜 소름 돋네요. 보험 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를 이용해서 진단서나 의료 영상 데이터를 아주 정교하게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중증 환자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까 통신사나 금융사들이 압박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네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논쟁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피해 규모가 큰 건 알겠는데 애초에 골프장이나 데이팅 앱에서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정보가 철린 거잖아요. 그렇죠. 1차적 원인은 거기에 있죠. 그런데 왜 통신 3사나 대형 금융사들이 무과실 배상, 그러니까 자신들의 직접적인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책임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뒷문 단속 안 한 골프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게 공정한가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 있는 논리죠. 하지만 현대 금융 생태계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의 금융은 플랫폼, 통신, 결제망이 API, 즉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초연결 유기체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네, 고객은 골프장 앱을 쓰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돈이 오고 가는 금융사의 시스템을 믿고 거래를 승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당국은 이 생태계의 허브이자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는 금융사와 통신사에게 일종의 최종 수비수 역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아, 억울할 순 있어도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수수료와 데이터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으니 그에 걸맞은 방어 책임도 져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중인증, 즉 MFA나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흐름도 결국 인프라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더 강력한 그물망을 치라는 사회적 요구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격자들의 무기가 AI와 딥페이크로 고도화되고 있다면 방어하는 쪽에서도 기존의 비밀번호나 인증서만으로는 버틸 수 없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K뱅크와 리플이 연계한 송금망에서 2028년을 대비해 양자 저항 암호, 그 XRP 양자 보안 도입을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나오던데 양자 보안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우리의 돈을 지킨다는 건가요? 우리가 현재 쓰는 거의 모든 금융비밀번호와 암호체계는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공식, 주로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존 슈퍼컴퓨터로 이 암호를 풀려면 수천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박살내버릴 수 있거든요. 몇 초 만에요? 와, 기존의 방패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저항 암호가 필요한 건데 이건 단순히 수학 공식을 더 꽈놓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의 법칙, 즉 양자역학의 특성을 이용해서 암호키를 분배하는 기술이에요. 수학이 아니라 물리학을 쓴다는 거군요. 네. 누군가 중간에서 데이터를 훔쳐보려 하는 순간 그 암호의 상태 자체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패인 거죠. 2028년경이면 해커들이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생존을 위한 차세대 방패 구축에 나선 겁니다. 범죄자들은 AI로 가족 목소리 복제해서 1조 원을 털어가고 해커들은 양자 컴퓨터 시대를 준비하고 그렇다면 규칙을 만드는 자들, 즉 정부와 규제 당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요. 거시적인 방어선 구축과 제도화가 맹렬하게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움직임을 보면 명확한 줄기가 보이죠. 어떤 움직임인가요? 우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법, 지분 규제를 둘러싼 5대 쟁점이 논의 중입니다. 이는 디지털 화폐가 실물 경제에 편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고요. 더 흥미로운 건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AI 방패 구상입니다. AI 방패요? 네, 정부가 직접 AI를 활용해서 SNS상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핀플루언서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아, AI 기반의 불법 인플루언서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자체적인 AI 방패를 띄운다는 거군요. 이건 마치 영화 속에서 도시 부수는 괴물 고질라를 막겠다고 인류가 메카고질라를 조립해서 출동시키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결국 공격하는 놈도 기계고 방어하는 놈도 기계인 본격적인 AI끼리의 싸움이 되는 텐데. 네,
기계 대 기계의 전쟁이죠. 게다가 금감원이 대국민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대교 같은 민간 기업과 손잡고 대국민 AI 금융교육에 나섰다는 점도 짚어주셨잖아요. 조만간 카카오톡으로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모의고사 메시지를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리포트를 읽다가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혁신을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핀테크와 전통금융, 그중에서도 특히 카드사의 상황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2024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건수를 유심히 보셨군요. 네, 총 27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됐는데 그중에서 카드사가 참여한 건 고작 9건이었습니다. 아니, 은행 리스크 관리가 과거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과 AI 분석 중심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다니는지 보여주는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가 핵심피를 공급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카드사들은 혁신에서 소외되어 있는 걸까요? 카드사들이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못 하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못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리포트가 지적하는 허들은 바로 데이터 품질 관리와 플랫폼 연계의 한계, 즉 API 개방 정책의 미비거든요. 아까 제가 API를 거미줄에 비유했는데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파이프입니다. 카드사는 매일 수천만 건의 결제 데이터라는 엄청난 원유를 캐내고 있거든요. 엄청난 자산이죠. 그런데 규제 당국이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의 규격이 너무 엄격하거나 보안을 이유로 파이프 밸브를 꽉 잠가둔 상태인 거죠. 핀테크 기업들이 가진 뛰어난 AI 분석 엔진에 이 원유를 공급하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규제의 칸막이 때문에 데이터가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원유를 캐내도 밸브가 잠겨서 주유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와 핀테크의 AI 기술이 융합된 혁신을 끌어내려면 당국이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개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발생하네요. 한쪽에서는 앞서 말한 뒷문 뚫린 골프장 사태나 1조 원대 AI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통신사와 금융사에게 강력한 통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려 하잖아요. 네,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죠.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혁신금융 272건 중에 카드사 9건이라는 이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요. 이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제대로 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리포트의 모든 내용이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은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금융권의 진짜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판가름 나는 결정적 시기가 될 텐데요. 핵심 경쟁력이요? 네, 이제는 단순히 AI 챗봇으로 몇 명의 인건비를 줄이느냐 이런 게임이 아닙니다. 은행의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품이 되었고요. 노동법 욕구를 수용하면서도 효율을 내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누가 가장 선진적으로 구축하느냐가 중요해졌죠. 맞아요. 하이브리드가 필수적이죠. 게다가 사이버 위협은 전혀 예상치 못한 레저 인프라 뒷문 같은 곳에서 터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파트너사들의 취약점까지 안전하게 품어낼 수 있는 견고한 API 생태계를 설계하고 정부의 AI 방패나 양자 보안 같은 더 큰 무기로 생태계를 재편하는 기업, 이런 복합적인 과제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조화롭게 풀어내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은행이랑 해커들이랑 정부가 참 복잡하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강 건너 불경하듯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심층 탐구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일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르는 챗봇 상담 버튼 하나, 그리고 주말에 예약하는 골프장 앱 하나가 사실은 이 거대한 AI 금융 전쟁과 보안 생태계의 최전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보호받는지 꼭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미래의 AI가 100% 완벽한 고객 만족도를 달성하고 양자 보안이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해킹 불가능한 상태로 꽁꽁 잠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안전하고 편리한 유토피아가 되겠죠.
그런데 과연 좋기만 할까요? 모든 걸 AI가 알아서 척척해주는 세상에서 우리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 고유의 금융감각, 그 직관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주도권을 쥔 주인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시스템에 갇힌 승객일까요? 오늘 탐구한 내용들의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